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 상담 시에 안내드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단디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 선생님이고요. 단디 영어는 현재 일광의 교습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정구에도 학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단디라는 말은 부산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이죠. 제대로 한다라는 뜻으로 야 그거 단디해라 이렇게 할 때 단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은 마이크고요. 선생님인데 코치라는 명칭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삼키고 소화하도록 계속 반복시켜주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서 코치의 역할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이제 학원 운영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마다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기질, 학생의 기질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10명이면 모든 10명의 학생들이 다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질이라는 거는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 적었네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활발한 기질도 있을 거고 좀 소극적인 기질도 좀 조용한 사람도 있고 개구쟁이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질이 있죠. 그래서 그 기질을 타고난 기질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요 정도 부모님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가든지 유치원 가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돌봐주시는 분들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격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제 학교로 가면 학교로 가면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사람이 자람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성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격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성격을 내배울 때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여지는 성격이랑 선생님한테 보여지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좀 고분고분하게 한다든지 조금 자기랑 죽이 잘 맞는 선생님, 합이 잘 맞는 선생님한테는 좀 까불거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것, 기질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먼저 학생이 학원에 공부를 하러 오면 분석을 합니다. 딱히 뭐 프로그램 돌려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티가 나죠. 이 아이가 어떤지 티가 나죠. 근데 이제 한 달이 돼도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원래 좀 합이 잘 맞으면 선생님이랑 잘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개구쟁이처럼 이제 장난도 치고 하는 학생인데 그 선생님이랑 한 달 지나더라도 뭐 계속 소극적으로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면 이 학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가 보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대부분 파악이 되죠. 그래서 그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 중에 이제 디즈니 OST 책으로 공부하는 노래로 공부하는 영어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학년 학생들은 팝송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조금 노래 부르는 거를 꺼려한다든지 학생들 앞에서 뭐 발표하는 거를 좀 싫어한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그거를 다른 친구들도 하니까 너도 같이 해야 돼라고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공부하는 셈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학습자가 준비가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학생들의 성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단어 수업도 마찬가지고 문법 수업도 마찬가지고 회화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학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저학년은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좀 많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는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고 이걸 배우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학습 커리큘럼이 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 차곡차곡 공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이제 길게 봐야 되죠. 만약 1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면 고3까지는 우리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공부할 때는 이제 중학교 대비하는 거고요. 중학교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본 게임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는 손을 놔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비 연습할 때도 실전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뭐 3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성격에 맞게 그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맞춰줘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자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과 습득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특히나 언어 학습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나뉘는데 언어는 학습과 습득으로 익힐 수가 있는데 학습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그냥 배우고 뭐 복습하고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죠. 습득은 일상생활에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면서 익히고 머리에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죠. 습득으로 공부하는 게 학습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을 가면 됩니다. 이민을 가면 슈퍼에서 생수 한 병 사려고 그래도 물도 알아야 되죠.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이게 얼마인지 뭐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뭐 단어책을 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살다 보면 익혀집니다. 그게 이제 습득으로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습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린 학년일수록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을 가면 주변이 다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자기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주변이 전부 다 한국어예요.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러면 주변을 바꿔주고 습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왜 옆집 아이처럼 우리 아이는 늘어나지 않는가요? 실력이 늘지 않는가요? 하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습득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3년 정도 그렇게 공부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시간도 안 되고 그만큼 3년 동안 계속 인풋을 넣어가지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력 향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반복이라는 개념인데 반복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학습만 이제 씹기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것까지 돼야지 나중에 자기가 써먹어 볼 수 있고 대화를 하더라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고 글로 쓰면 장문이 될 수 있는데
씹기만 하고 삼키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씹고 삼켰는데 소화를 못한 경우에는 그게 자신의 지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씹는다는 것은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삼키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숙지한다. 그리고 소화는 자기가 이해하고 나서 이제 삼키는 게 이해라고 보시고요. 이해하고 나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소화하는 거고, 그 정도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뭐 회화 같은 걸 할 때도,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가 부담 없이, 걸리는 거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과 습득 중에 이제 학습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학원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습득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서 학습이 끝났다고 해서 집에서 숙제를 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끌어가 주는 거는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인데, 가능하면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부담 드리지 않는 선에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집에서도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뭐 학교 갈 준비해 뭐 혹은 손 씻어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서 같이 이제 좀 도와주시면, 집에서 이제 영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부모님 쓰는 걸 보면서 혹은 주변에서 그 단어를 쓰고 그 문장을 쓰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습득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쓴 책 중에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 교육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 시험이 있는데요. 네, 생활은 생활 영어입니다. 시험은 시험 영어고요. 자, 생활 영어에서 시험 영어로 넘어가는 기간이 보통 대부분 4학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립초등학교든 사립초등학교든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4학년 2학기 되면 문법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습득이랑 또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습득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시기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한 번, 그 다음에 8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한 번, 11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13살 때까지인 이유는 그 뒤로 되면 13살 넘어가면 이제 중학생이 들어가죠. 그럼 아이들이 시험 대비용으로 수업이 대부분 바뀝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생활용어로 공부하는 방법이 좋긴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13살 넘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득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원어민 선생님이랑 부대끼면서 하루에 3시간씩 3년 이상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습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3살부터 7살까지인데, 3살부터 7살까지 해서 이제 3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살 학생은 아직 모국어의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잘 못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거를 뭐 만약에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영어로 보여주든 중국어로 보여주든 뭐 스페인어로 보여주든 의미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림을 보면서 익혀요.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겠건, 무슨 상황이겠건 이렇게 익히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 5살, 7살 정도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로 DVD를 많이 처음에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재밌어 하죠. 근데 모국어가 확립이 조금씩 되면서 주변에는 전부 다 한국어를 쓰고 자기도 한국어를 좀 알아듣는 상황이 되면 한 5살쯤 지나면 엄마
이 만화 영화 볼 때 영어 말고 한국어 틀어줘. 영어는 답답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자기도. 그때가 되면 이제 한국어를 더 선호하게 되죠, 한글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무조건 뭐 어려워도 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회에서 3살에서 7살 때 혹은 이제 13살 때까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도와주실 때는 항상 학생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가 서당계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장 선생님. 훈장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서당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당계가 3년이 지나면 혼자 풍어를 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한자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한자를 배우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는데 한자를 급수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배우라고 합니다. 뭐 처음에 아이들 배울 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자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뭐 불화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부수가 어떻고 한 번 두 번 세 번 순서대로 따라서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불화다. 우리가 월화수목금 할 때 화요일은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의 날이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음과 뜻만 익히면 됩니다. 단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단어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구나만 알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스펠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단점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전체적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면서 그 단어의 뜻과 음을 익히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스펠링까지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 혹은 초등학교 끝나기 전에 시작한다고 하면 시간이 아직 6년 넘게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만 하면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가는 거는 이제 나중에 13살 넘어서 이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 좀 넘어서 그때부터 시험 영어를 준비하면서 문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습득으로 공부하는 단계 이제 8살 때부터 되면 이번은 두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 인생에서 습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 세 번의 기회 중에 두 번째를 설명드리는 건데 자, 8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엉덩이 힘도 좀 커지고 이제 그 절제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뭐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5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학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학습이 들어가요. 이때는 학습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습에 맞춰서 습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좀 더 개입을 해서 학습과 습득의 이제 균형을 좀 맞추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왔을 때 이거를 반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숙제를 많이 내주죠. 근데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재미가 없어지겠죠. 재미가 없어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가 힘들어요. 학생을 지도하기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재미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그리고 마지막
네, 11살 때부터 13살 때까지는 여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제 바로 사춘기 구간이 섞여 있죠. 사춘기가 이때쯤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거를 아이들이 조금 꺼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추천드리는 거는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모님이 하나씩 익히면서 배운 내용이었더라도 하나씩 익히면서 또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혹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좀 지도를 하고 싶으면 그것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지도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셔야 돼요. 어, 옛말에 또 이런 게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적 기억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미 개구리이기 때문에 이제 다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올챙이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은 당연히 한 번, 두 번 설명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 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인내심. 자, 그리고 파닉스랑 발음 기호 이제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파닉스랑 발음 기호는 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은 학원에서 파닉스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어느 학원에서 파닉스 배우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영어 시작은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 기역은 그 소리 나고 아는 아야 어여 할 때 아 소리 나고 뭐 미음은 뭐 소리 나니까 이거를 감이라고 일자라고 배우지 않았죠. 엄마도 마찬가지 뭐, 아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부터 쓰고 이거는 엄마야라고 배우지 않았죠. 그것처럼 여기 이제 엄마라고 방금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읽었던 거는 이제 파닉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 파닉스를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파닉스는 글자를 맞춰놓고 만약에 적을 데가 없네요. 네, 글자를 맞춰놓고 여기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E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E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L 소리랑 F 소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leaf라는 소리가 나겠죠. 뭐 만약에 M이랑 T 소리가 있다고 그러면 요 중간에 EA를 넣어가지고 eat 이렇게 해가지고 meat 이렇게 소리 나겠죠. 이거를 공식을 외운 다음에 어떤 소리들이 앞에 왔다가 앞에 오고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소리를 바꾸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를 처음부터 언어를 배울 때 암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괜찮아요. 개구리니까. 근데 이제 올챙이부터 시작한 아이들한테 암기부터 넣는다고 하면 아까 이제 그 한자 배울 때랑 비슷하게 뭐 이거는 화인데 불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부수를 넣고 한자 획을 넣고 이걸 하루에 10번씩 적어보라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가면 영어가 싫어져요. 자,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소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만약에 사과라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요걸 보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과는 알겠죠. 자, 그럼 사과는 apple이라는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훈련을 처음부터 해주면 나중에 발음도 같이 잡힙니다. 발음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소리로 공부를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발음 기호도 같이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음 기호를 많이 배웠었지만 지금은 발음 기호를 많이 안 배우고 대부분 파닉스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발음 기호를 같이 가르치는데 어느 학생을 주로 가르치냐면 이제 5학년 이상 학생은 발음 기호를 반드시 배우고요. 4학년 이하의 학생은 혹은 1학년부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은 발음 기호 있는 책에서 외운다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발음 기호가 어떤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계속 하다 보면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발음 기호를 저절로 익히게 돼요. 네,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